남자의 얘기 제1편을 끝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떠나가기에 관한 좋은 시 이렇게 이것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김혜경 선생님, 김혜경 선생님, 이거 처음 이거 하세요? 네, 3월에 내리는 눈, 고은영의 3월에 내리는 눈, 이 작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3월에 내리는 눈, 고은영. 이해처럼 3월의 언저리를 맨든 끈질긴 미련, 중심에서 밀려가는 마지막 애습니다. 떠나가다 다시 돌아보는 서러움의 연가다. 마지막 시린 얼굴로 시간 위에 가슴치고픈 아픈 상입니다. 서걱대는 바람의 등을 타고 가슴에 한으로 반짝 타오르는 촛불처럼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노라고 뇌가리는 서러운 발자국이다. 다음을 기약하고 날 잊지 말라는 서글픈 유언 같은 마지막 편지다. 눈물의 방울이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백일장 대회에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근데 백일장 시제가 뭐냐? 떠나가기. 이런 제목이 딱 붙어 있어요.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 창작 방법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꽃을 보고 제목을 보고 또 내가 생각한 것 어쨌든 뭔가 그 주제, 시제, 소재 뭔가 대상을 보고 내 생각이 나서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백일장에 가서 쓰든 숙제를 내서 쓰든 자기가 쓰고 싶어 쓰든 제목이든 주제든 대상 없이 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선정됐어요. 물론 대상은 자연물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가치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자면은 남들이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국화꽃이 있어요. 자, 국화꽃을 가지고 시를 써야겠는데 국화꽃, 가을에 핀 꽃. 아니 이게 자기가 하는 소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어떤 의미 부여라든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럼 떠나가기라는 제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건 혹시 이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것은 뭔가 하던 일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닐까? 아니면 뭔가를 체념하라는 뜻은 아닐까? 이런 등등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별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한번 써볼까? 떠나가기를. 그럼 이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자, 이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와의 이별, 애인과의 이별, 형제와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 죽음의 이별, 이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이별을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의 이별 아니면 연인과의 이별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죠. 그렇게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설정된 그 대상을 놓고 작품을 1, 2, 3, 4로 나눠서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연인과의 이별, 그럼 처음에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좋았던 시절도 쓰고 오해했던 시절도 쓰고 또 헤어짐의 시절도 쓰고 뭐 이렇게 나눠보면은 떠남에 대한 얘기가 그 구성이 돼. 그 구성
또는 구상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 그렇다면 이 고은영 3월에 내리는 눈이란 제목을 그리했습니다. 떠나가기란 제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시를 보면 뭔가 그 3월에 내리는 눈, 그 3월에 내리는 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개들의 마지막에 내리는 눈의 입장을 한번 써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3월의 눈. 그러면 그 눈의 모습은 무엇일까? 비애처럼 3월의 언저리를 맴도는 끈질긴 미련. 뭐가? 눈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중심에서 밀려오는 마지막 애정이다. 자, 미련이다, 애정이다. 이것은 시인 자신이 주관적으로 단정한 것, 이걸 이미지라고 하고 의유로 하죠. 미련, 애정. 이것은 눈이 뭐냐? 떠나가는 눈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그것은 미련이다, 애정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어요. 아까 그 구상을 하고 전개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무슨 기승전결, 발전, 의기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분석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분석식으로. 자, 이 시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떠나가는 눈. 지금 3월의 눈에 그 모습은 무엇일까를 다양한 각도에서 그 입장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첫째는 끈질긴 미련이다. 밀려나는 마지막 애정이다. 떠나가다 다시 돌아보는 서러움의 연가다. 마지막 시린 얼굴로 시간 위에 각인시키고픈 어설픈 상흔이다. 미련, 애정, 연가, 상흔, 전부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소극되는 바람에 등을 타고 가슴의 한으로 반짝 타오르는 촛불처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너라고 뇌가리는 서러운 발자국이다. 내 발자국. 다음을 기약하고 날 잊지 말라는 서글픈 유행 같은 마지막 편지다. 마지막 편지. 눈물의 눈물. 이 사람은 3월의 눈이 뭐냐? 마지막 3월의 눈의 심정이 뭐냐? 미련, 애정, 연가, 상흔, 발자국, 마지막 편지, 눈물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는 것도 리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열했어요. 이게 리듬이지 뭐예요. 만일 이것을 산문으로 썼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눈이 내렸다, 녹아버렸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나열식입니다. 이런 것을 파동, 진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끈질긴 미련, 마지막 애정. 그 마지막 자가 미련, 애정, 연가, 상은 유식한 말로 다 끝났어요. 그럼 이거 은유치고는 너무 관념적, 추상적으로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추상적인 것을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그 앞에다가 관형사를 붙였습니다. 뭐요? 끈질긴 미련, 밀려나는 마지막 애정. 앞에 것이 없으면 이건 시가 아니에요.
서러움의 연관, 아픈 상황, 서러운 발자국, 마지막 눈물 덩어리, 이렇게 복합적으로 감각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관념적인 언어를 합쳐서 썼어요. 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만약 시학적인 테크닉으로 말할 때 중증 묘사라고 합니다. 뭐 섞어서 썼다 그런 얘기예요. 관념적인 이미지와 감각적인 이미지를 섞어서 썼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이미지로만 쓴 것보다는 잘 썼고 순수한 이미지로 쓴 것만은 못하고 그런 중간입니다. 그런 시 창작의 한 기법에 있어서 우리가 관념어를 쓰는데 그 한계가 뭐냐? 관념어를 쓸 때 비애다, 상언이다 이럴 때 그냥 상언이다, 비애다 하면은 그건 뭔 소리인지 알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애정이다. 그것도 뭐 중심에서 밀려나는 마지막 애정이다. 하니까 훨씬 더 구체화되죠. 너는 끈질긴 미련이다. 훨씬 구체화되죠. 자, 이런 기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낙하를 볼까요? 네, 박동선 선생님. 낙과 이연기 하얀 때가 뭔지라도 분명히 알고 보는 그의 뒷모습은 얼마나 다른가. 한철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흥분한 낙과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하얀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멀잖아 열매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게 죽는다. 이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는 하롱하롱 꽃잎이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기를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영기 시인의 낙화는 많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한국 문인들이 좋아하는 톱10 속에 들어가는 시입니다. 그만큼 이 낙화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영기의 낙화가 어떻게 그렇게 매력 있는 시가 되었을까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이 시를 조금 보면서 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낙화입니다. 낙화가 뭐예요? 떨어지는 꽃. 떨어지는 꽃입니다. 꽃에 떨어지는 꽃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가기가 뭐라고 떠나가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꽃이 떨어지는 것도 꽃에서 순간 꽃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낙화도 역시 떠나가기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니, 꽃을 노래하면서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는 인칭 대명사인데 사람이에요. 이건 꽃이 아니에요.
이게 뭘까? 네, 이걸 뭐 의인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꽃을 사랑으로 의인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꽃 보고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사람들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니 가야 할 때를 알고 제대로 가는 놈이 있어요? 떠날 때를 제대로 모르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참 고귀한 걸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화, 네, 꽃은 가야 할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꽃은 미련 없이 갑니다. 근데 인간들은 네, 안 가요. 알지도 못해요. 가야 할 때 몰라. 여기에 이시의 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시는 꽃의 낙화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꽃과 인생, 이것을 대비하면서 쓴 시다. 동안절 격정을 읽는 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이요, 꽃을 사랑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의 사랑, 꽃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서요. 지금은 가야 할 때 꽃이 달 때 보면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뭐 여러 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그런 이별입니다. 그만큼 꽃은 떠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이면에는 인생도 좀 꽃처럼 떠나는 것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무성한 노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여기는 또 보면 나의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꽃 얘기하다가 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꽃과 나를 이중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성한 노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성숙함이겠죠. 그러니까 성숙을 위해서 떠나는 것. 그러니까 나는 꽃답게 죽는다. 네, 이렇게 꽃답게 죽는다. 뭐 이런 걸 역설적이라고 그러죠. 죽는데 뭐 꽃답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성숙한 열매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거죠. 결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 지는 어느 날 과감하게, 그러니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이 아니니까 헤어지자 어디까지나 성숙한 결실을 위한 이별이니까 당당하게 가자.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놈, 뭐 이랬습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사랑과 이별, 이걸 동일시하고 있는데 샘터에 물고 있듯 결국 헤어짐은 헤어짐이 아니라 성숙과 결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혼의 슬픈 눈도 뭐 이랬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성찰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사실 이별은 슬픈 거니까 뭐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역설적이다. 왜? 성숙한 이별이니까 슬프면서도 행복한 이별입니다. 자, 정호승의 이별 노래가 있습니다. 영동진 선생님, 영동진 선생님 양이세요? 여기 계세요. 일어나세요. 이별 노래 한번 볼게요. 노래 정호승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려있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열미고 어둠 속에서 바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내 그대 위에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노래도 뭐 사실 이영대 낙하라든지 뭐 정원성 이별만이 한 얘기고 여기서도 막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강의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를 들기 위해서 그 시가 가장 적절하니까 듣는 것이람을 하는 것을 위해 주기 바랍니다. 이별의 노래, 떠나는 거죠.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뭔 소리 이게?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지금 가는 거요. 죽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살아있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좀 충분히 사랑했으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찍 떠나니까 내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대단하네요. 그대 떠나는 곳 내가 먼저 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대단한 영감이다.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내 그대 위에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이렇게 살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고백도 좀 해보고 싶어요. 어찌 보면 시인이라는 게 참 약간은 과장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마지막 다시 반복합니다.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조금만 더 살아줬다면,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게 하기 늦지 않으리. 충분히 사랑했으니. 정우승의 노래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우승의 시를 좋아합니다. 자, 오세영의 언젠가 이모님 선생님. 하이님 선생님. 네, 한번 읽어보세요. 언젠가 한 번 모세요 우지 마라 멜로디요 언젠가 한 번은 버리는 것이란다. 우지 마라 바람이요 언젠가 한 번은 버리는 것이란다. 계곡에 구르는 돌처럼 마른 가지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삶이란 이렇듯 꿈꾸는 것. 어차피 한 번은 헤어지는 길인데 슬픔에 지치거든 나의 사랑아. 청솔 푸른 그늘 아래 누워서 소리 없이 흐르는 흰 구름을 보아라. 격정에 지쳐 오는 냇물도 어차피 한 번은 떠나는 것이란다. 네. 사실 이 시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인은 내면을 본다. 내면을 보고 그것을 잘 드러낸다. 그래서 옛날부터 시인을 가리켜서 예언자와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무당하고 이 시인하고 동일시했습니다. 뮤즈라고 하는 그런 그 시는 예술가의 신이기도 하고 또 무당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는 존재죠.
그만큼 좀 투철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의 언어는 그냥 재밌는 러브스토리가 아니고 대단히 교훈적이고 철학적이고 그 속에 정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 사상을 가리켜서 아폴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아폴리즘. 좀 철학적이고 인생론적인 그런 요소가 많아요. 우리가 시를 읽고 애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 깨달음이 있고 교훈이 있고 뭔가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를 좋아하고 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영미의 낙화도 그렇고 이별의 노래도 그렇고 지금 오세영의 언젠가 한 번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뭔가 배울 게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묻지 마라 내 무리여 언젠가 한 번은 버리는 것이란다. 오늘 떠나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묻지 마라 바람이여 또 바람 보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버리는 것이란다. 그래서 냇물이나 바람의 속성이 뭐예요? 흘러가는 것이고 떠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계곡에 부르는 돌처럼 마른 가리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삶이란 이렇듯 꿈꾸는 것. 계곡에 부르는 돌도 그 얼마나 굴러왔습니까? 마른 가리 흔들리는 나뭇잎도 얼마나 굴러다닙니까? 삶이란 이렇듯 꿈꾸는 것.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헤어지는 길인데 슬픔에 지쳐오던 나의 사람아 정절 푸른 그늘 아래 누워서 소리 없이 흐르는 흰 구름을 보아라. 내 흰 구름도 가는 거예요. 격정에 지쳐오는 냇물도 어차피 한 번은 떠나는 것이란다. 떠나는 못내 떠나는 그런 아쉬움 그것이 하나의 어쩌면 인생이다 또는 정설이다 모든 존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체념하라 이렇게 회자 정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영은 냇물 바람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떠남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작품 늘 푸른 강물이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황창희 선생님 오셨어요? 예. 늘 푸른 강물이듯이 홍문표. 늘 푸른 강물이듯이 우리는 만났다 헤어져야 하는 영원한 안식일 수 없는 이방길의 낙내. 우리들의 출발은 백두산 천지이기도 하고 무산 성녀가 내려준 하늘 두레박 남산 소나무 뿌리일 수도 있지만 창세의 뜨거운 열기 북녘 땅 빙산의 얼음 조각 어제는 성각산 계곡에 누워있다가 청계천 복부에 걸쳐있다가 오늘은 호남평야를 구경하다가 내일은 흩어지는 안개. 만남의 기쁨보다는 떠남을 서두르는 고독한 순례자. 하늘이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고 괴나리 꽃쯤에 대나무 지팡이 하나. 모두가 부질없는 지상의 인연이기에 혀를 다니신 떠나가는 정처 없는 나그네여. 이정표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 가이샤의 것과 하나님의 것 결코 약할 수 없는 고집으로 하여 육체는 무너져도 마음은 비단결. 그 애절한 순수로 하여 차라리 떠남을 시작으로 하여 선선히 부딪히는 강물이듯이 그렇게 떠나가는 나그네에게 가소서. 네. 오세영은
떠남을 냇물과 바람에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과 강물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네, 강물과 인생. 그래서 이 강물에 빗대어서 인생을 얘기한 것이 저의 늘 푸른 강물이 뜻이라고 하는 연작시 60여 편이 됩니다. 그 중에 38번째가 이 시인데, 자, 그래서 이 강물과 인생, 이걸 생각하면서 이 시를 좀 생각해 본다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늘 푸른 강물이듯이 우리는 만났다 헤어져야 하는 영원한 안식일 수 없는 이방길의 나그네. 강물이나 나나 이방길의 나그네입니다. 정처없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출발은 뭐냐? 그러니까 강물의 출발, 나의 출발, 인생의 출발 어디냐? 우리들의 출발은 백두산천지, 무산성녀의 두레박, 남산 소나무, 창세의 뜨거운 열기, 북녘땅 빙산의 얼음조각,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출발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강물의 시원이고 인생의 시원이다. 좀 다양하게 여기저기 뜀박질을 하면서 썼습니다. 저는 이런 뜀박질을 퀀텀 점프라고 봅니다. 퀀텀 점프. 꼭 계획적으로 똑같은 길만 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상상력이라는 게 그렇게 한 줄로만 가는 겁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강물의 시원을 여기저기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제는 삼각산 계곡에 누워있다가 흘러가는데 삼각산에 흘러가는 놈도 있고 청계천을 흐르는 놈도 있고 오늘은 호남평야를 흘러가는 놈도 있고 내일은 흩어지는 한데 이렇게 흘러가고 떠나가는 것이 강물의 인생입니다. 만남의 기쁨보다는 떠남을 서두르는 고독한 순례자. 하늘이 무거워 고개를 들고 괴나리 고침에 대나무 지팡이 하나 모두가 부질없는 세상의 인연이기에 혈을 다니신 떠나가는 정처 나그네요. 여러분 고독한 순례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단독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정표도 없는 불법의 땅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결코 야할 수 없는 고집을 하여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갈림길이죠. 우리는 살면서 끝없는 이거냐 저거냐 갈림길에 삽니다. 육체는 무너져도 마음은 피할 그 애절한 순수로 하여. 그렇지만 한 가지, 육체는 무너져도 마음은 비단길 그 애절한 순수 하나를 붙들고 차라리 떠남을 시작으로 하여 선선히 비치는 강물이듯이 그렇게 떠나가는 과감한 나그네에게 하소서. 그게 이 제시의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